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예정이고요. 내일부터 재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대통령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핵심 증인들의 출석이 예고된 만큼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탄핵소추단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 코너인 품격토론에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나라들도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된 건데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로부터 불법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고 이 때문에 펜타닐과 같은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 조치에 명분을 내걸었는데요. 진짜 속내는 미국의 적자를 안기고 있는 최대 수입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정부가 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면서 멕시코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관세 인상 대상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게 한 조치가 포함돼 있어 트럼프발 통상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놓고 미국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 나온다고요? 네, 이번 조치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미국 내부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네. 2023년 기준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의 44%가 멕시코와 캐나다산이었는데 당장 식탁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성토가 나오고 휘발유 가격이 오를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미국 철강업체와 석유화학 업계는 성명을 내고 이런 조치는 캐나다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양국 모두의 산업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고요. 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정부와 기업의 대응 상황 알려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우리 기업도 수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미국의 1차 타깃에선 벗어났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데요. 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한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멕시코는 인건비가 싸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우리 기업이 주요 생산 기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네. 현대차차 그룹과 삼성전자, LG전자가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북미 최대 광물 생산지인 캐나다에선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했습니다. 네.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고요. 네. 정부도 시나리오별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지금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를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달래기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오늘 나오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인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됩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했는데요. 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념적 편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재 판단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하면서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헌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침해받은 대상은 합의제 기관인 국회고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도 국회이기 때문에 의장이 이런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만약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김윤덕 사무총장이 어제 같은 시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택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여당 주장은 명백한 위헌과 직무유기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얘기도 알아보죠.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투톱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고요?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합니다. 윤 대통령 수감 이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권영세 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깊어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다. 그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 일각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면회엔 나경원 의원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 대통령이 온전하게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진짜 민심을 전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게 여당 지도부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 면회가 가능해진 이후인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치소 생활에 대해 묻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에서 잇따라 비행기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네, 지난 주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의료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과 지상에 있던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네. 해당 영상을 보면 마치 미사일처럼 비행기가 땅을 향해 떨어지자마자 커다란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했는데요. 파편이 400m 이상 날아가면서 차량과 주택이 부서졌고 최소 19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기는 지상에서
450m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이륙한 지 1분도 안 돼 갑자기 추락했고요. 네. 엔진은 발견됐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줄 음성 녹음 장치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네. 사고기는 리어젯 55기종의 의료용 수송기로 미국의 아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뒤 멕시코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멕시코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항공기 운용사인 제트레스큐란 회사는 2023년에도 비행기 사고로 승무원 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지난주 워싱턴 DC 근처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67명이 숨졌는데요. 그렇죠. 예, 당시 사고 여객기에는 한국계인 10대 피겨스케이팅 선수 2명도 탑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항공기 사고가 나면서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자 절기 입춘입니다. 한 주간 많이 춥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 한파특보 발효됐고요. 북서쪽에 찬 공기가 점차 들어와서 특히 오늘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에 그치겠고요. 세종 영하 1도, 강릉 대구 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 더 낮아지겠고요. 인천과 충남 서해안, 전라 해안, 제주에 강풍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내내 강한 추위가 이어지는데 내일이 이번 추위의 절정입니다. 서울이 영하 13도, 대관령은 영하 20도 가까이 내일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특히 서울의 낮 기온은 이번 한 주간 내내 0도 이하를 쭉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제주의 대기질이 나쁜데요. 오후에 나아지겠고요. 지금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는 오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남부 일부에는 약간의 눈이 내리거나 날리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전라권을 시작으로 오늘 밤 충남 서해안에 눈이 오겠습니다. 글피 목요일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 전라권,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4.5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에서는 일찍부터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5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판교에서 반포까지도 더딘 흐름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속도 줄이고 신천부터 일찍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남이 쪽으론 남인천 요금소 6차로에선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번 주엔 헌법재판소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국회 탄핵소추단원으로 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특검에 실익이 없다 이런 입장도 전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는 이제 유연성을 중심으로 네. 거부권 행사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거부권 행사의 근거를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저는 표면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속내 본질적인 이유는 사건의 전모,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네. 국회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결을 한 부분을 여야 합의를 드는 것은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입장입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제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다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동일 사건으로 이중 기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 이 수사 범위에 보면 관련 인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대통령 신분에 있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탄핵 이후에 만약에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여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 지금 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통해서 일부분씩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기타 어떤 가담자들에 대한 확인들 지금 검찰에서 추가적인 피의자 입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핵심적으로 예를 들면 비아폰의 실체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핵심 증거들 또는 뭐 안가 삼청동 안가의 CCTV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물적 증거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역사적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다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만 밝혀진 채로 그냥 묻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수사 대상 그리고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이 일부만 밝혀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기소된 수사 대상자, 수사 범죄는 당연히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또한 정확하게 밝혀져야 이 사건 전모가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너무나 좀 그 당황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네.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했거든요. 왜냐? 당의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조차도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계속 거부를 해요. 저는 과연 헌법과 법률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최대행이나 국민의힘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보들을 가져가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보니까 노정면 대변인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김윤덕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약간 예를 들면 좀 탄핵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합당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위법적 행보 그 행태를 보인 거거든요. 네. 타당한 특검법을 계속적으로 부당한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거고요. 저는 지금 시점이든 이후 시점이든 또는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이든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법적 책임이든 어떤 방식이든 지금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 사유가 된다. 책임 추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한 실체 발견과 전모를 드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과거에 했던 얘기들 다 수용했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에서 반드시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에서 또다시 거부가 됐을 때 반대가 됐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특검법을 추진을 해서 반드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대행 오늘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는데 헌재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오후 2시인데요.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외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지금 같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두 건이 동시에 선고가 되고요. 가처분 신청을 함께 했었거든요. 본안 판단에 앞서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본안으로 신속하게 선고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저는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인용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청구했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반적 법리에서 너무나 벗어난 억지 주장이고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마당에 또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국회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고요. 일반적인 법리상 예를 들면 회사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그 회사, 기관, 단체의 명의로 소송을 할 때 대표자가 그 회사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는 대표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례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런 사건에 그냥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별 얘기 없었거든요. 헌재도 그냥 다 판단을 했고요. 종합해보면 너무나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반박을 해야 되나 법률가 출신으로서 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최대행이 헌재 결과를 안 따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법무부와 법제처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겠다. 혹시 이제 결론이 네. 나오면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고 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놓고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을 거부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네. 공당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든 헌법소원 심판 청구든 인용이 되면 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어떤 그 결과가 되냐면 소위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은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구속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권고적 효력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헌법재판소의 명령인데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따를 필요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저는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발언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 가정입니다만 결정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해야죠. 예. 그 이제 따로 규정된 건 없죠. 명시적인 그 임명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는데요. 그 헌법과 법률의 취지상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위헌 상태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네,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는 현장 지휘관들이 되고 나오죠? 네.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국회 탄핵 소추단 어떤 전략으로 임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것부터 짚고 싶어요. 네. 지금 탄핵 사유는요. 크게 보면은 5가지 정도로 재구성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국회 침탈의 위헌성, 또 중앙 선관위 네. 침탈의 위헌성, 그리고 체포 시도 이런 부분들이 5가지로 정리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정말 정확하게 체포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경고성인지 아니면 정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이런 정도를 둘러싸고 일정 부분 증인신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자라는 정도거든요. 실질적인 탄핵 사유들은 이미 다 확인이 됐다.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 정도만으로도 이미 탄핵 인용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증인신문은 압축적으로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명에 대해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증인신문이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채택된 증인과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뭐 소수 인원 정도만 하고 저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왜? 탄핵 인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예상되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지난번 김용현의 네. 어떤 증언이라든지 윤석열의 증언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국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진술에서 윤 측에서 했던 진술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증언으로 확인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직접 신문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신분에서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압박용 차원에서 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주장을 좀 강변하고 싶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미 증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한번 했던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번복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은 실체가 거의 다 밝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들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미 그 윤석열 측에서 다수의 증인 신청을 또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해놓은 바가 있고 아마도 형사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위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탄핵 심판은 좀 정지해달라 이런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지연작전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증인 신청은 사실상 많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형사재판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51조 내용이요. 형사재판과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네네. 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형사재판은 소위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이라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요. 네. 탄핵 심판은 법률 위반이 아니고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투는 겁니다. 사유가 같지 않아요. 지난번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란 죄를 중심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사재판하고 결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유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조항이 재량 조항입니다. 무조건 네, 그렇죠.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강제 조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정지된다 이러면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공백이 그 몇 년 동안 가게 놔둘 거냐.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건 상식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에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회피 촉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척 기피 회피만 있을 뿐입니다. 기피는 신청을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제도인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한테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더 이상 못합니다. 왜? 어차피 기피 신청하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재판관들이 기각할 걸 잘 알아요. 회피는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회피 신청을 하거나 회피 촉구를 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은 이런 회피 촉구 의견서를 왜 낼까? 저는 재판관들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도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단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내냐?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는 거죠. 재판 절차를 재판 이외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의원님, 일단 변론이 시작되면 일어나 제척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요, 재판 과정에서 네.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면 제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에서 그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기피 사유가 돼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근데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되지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주관적인 이런 사유를 가지고 기피 신청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고 이제 헌재의 입장도 있었지만 네. 헌법 재판관들한테는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오랜 기간 법률 그 판단을 해왔던 걸로 단련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네.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될 가능성을 스스로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자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예상대로 윤 대통령 그 형사재판 상황을 좀 보면요.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주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이런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일련의 사건 내란 사건 전체가 네. 피고인만 다를 뿐 사실은 사실관계라든지 증거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다루는 것이 훨씬 실체 판단이라든지 또는 신속한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재판부에서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네. 기각했는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이유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그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나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인데 네. 보석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상에 보면 네. 그런 소위 보석 청구 사유의 예외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또 보석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 기각했고요. 같은 재판부가 일관성이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시민과 청년 중심의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저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대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네. 국민 변호인단 이것은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나 청년들을 모아서 법정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선동적 행위를 하겠다라는 건데 변호를 붙이면 안 되고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상황에 어떤 혼란스러운 정국을 만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혼란들을 갖다가 부추기겠다.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받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공세다 뭐 예.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 차원의 면회가 될 수 있나요? 이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면회를 하는데. 인간적 도리다. 또 개인적 차원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당의 대표,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이고 인간적 도리라고 하면 진작에 뭐 어떻게 보면은 친윤 핵심들 아니었습니까? 계엄 선포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책임 인식을 하고 자중을 하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방식으로 이 시점에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행태는 국민들을 선동하겠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겠다. 이런 의식이 이런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행보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설 연휴 민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접전인데 탄핵 찬성 여론과 정권 교체 여론은 우세해요. 네. 우세하면서도 정당 지지율에서 격차가 나지 않는 원인.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의 국면이 탄핵,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이 싸움을 마치 진영 논리, 진영들 간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에 대한 또 한 축에 또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분명하게 지금 이 시국 본질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려내고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겠다.
그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는 실용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직속 기구이죠. 기본사회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네. 밝혔습니다. 이게 중도층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기본사회라고 하는 테마, 의제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또 의제들을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사회라고 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중심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사회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내용도 갖춰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네. 대한민국의 실정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돼, 추구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어떤 의제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2부 품격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의 안찬수입니다. 올해가 강복 80년입니다. 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과 글을 되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져가는, 그럼으로써 주권자가 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세상, 그런 세상이 강복 100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데 그 인공지능이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오랜 역사가 온축되어 있는 지식과 지혜, 정보 이런 것들을 바탕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문명, 세계 문화를 이끌 만큼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책을 접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만나 창조해내는 그 힘을 가져야만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한 주는 한파와 함께 충남 서해안 전라권 제주에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지금은 한파특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보다 확실히 더 추워졌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오히려 오늘은 더 내려앉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4.7도, 체감 온도는 바람 때문에 영하 9도대로 느껴집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들어와 오늘 낮 기온도 많이 오르지 못하고 전국 대부분 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울 영하 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는 인천, 충남 서해안, 전라해안, 제주에 내려져 있고요. 한 주 내내 아주 추운데요. 내일이 이번 추위 절정으로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내려앉겠습니다. 또 서울의 낮 기온은 이번 한 주 내내 0도 이하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제주의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북서풍을 타고 오후에 대기 확산이 나아져 회복이 되겠고요. 대설주의보가 제주 산지에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제주
제주는 비나 눈 예보 있고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오늘부터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남부 일부에 약간의 눈이 내리거나 날리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전라권을 시작으로 오늘 밤 충남 서해안에 눈이 와서 글피 목요일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 전라권, 제주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4.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의원? 글쎄요, 재판부의 결정을 예단한다는 게 참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세 명의 임명을 누구는 하고 선별하는 것은 저는 저 대통령, 그러니까 권한대행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그 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내세웠던 이유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헌법재판관 후보의 무슨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격의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국회가 판단해야 될 몫이지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이제 11월 이제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현재 재판관 이제 임명에 관한 상황도 뭐 국회 추천모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야 간의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 협상에서 협상의 산물로서 그걸 이제 국회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고 이제 정부로 이걸 이제 줘야죠, 이송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목 세명 결정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다 결정을 했다.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서 했다는데 합의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목 한 명하고 국민의 목 한 명은 큰 서로 패를 다 보여주고 서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현재 재판관 청문회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은혁 후보까지 세명을 하긴 했는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편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다시 민주당에서 심사숙고해 주라. 이런 이제 요구 주장을 해가지고 사실 여기는 나이스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현재 재판관 이제 국회에서 송부한 내용 3명 중에 이제 2명은 여야 간에 무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임명 절차를 갖다 거쳐주고 한 명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좀 해달라. 어차피 이제 국회 목 3명은 그 대원칙은 현재 재판관 9명 구성해서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이거 헌재에서 이제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게 이게 적법한지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국회 그러고 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다시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런 입장이 되니까
국회의장 직권으로 이제 이 헌재에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이제 또 분명 또 야기되는 문제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이게 제일 오늘 뉴스의 중심이에요. 헌재에서 어떤 판단할 건지.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요.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뭐 그 법원의 판단, 행정법원 등등의 판단 입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법부가 그동안 뭐 예를 들면 뭐 날치기 통과도 했고 뭐 등등이 있었을 때마다 법적인 절차를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대개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온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즉 그 사법부가 어떤 특별하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은 입법부의 결정을 따랐다는 그 전례를 비춰봤을 때에는 뭐 조심스럽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도 국회가 다수결로 본회의에서 그 표결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할 가능성이 그 상당히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홍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적인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이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삼는 건데 통상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돼서 이미 국회 표결 절차, 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입법부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장 또는 국회 사무처관 그 어떤 행위가 통상적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개별적인 개별 국회의원 의원식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 의원식으로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저 과거에 이제 국회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헌재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이제 이걸 운영하면서 가지고 이게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럼 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헌재에 이렇게 이제 이걸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헌재에 이제 결정을 사전에 고하면서 네. 또 입법의 충돌 있는 나중에 입법 이후의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 이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보통 법이고 그 법은 그래서 이제 차질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물론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운영의 국회법의 핵심은 항상 모든 사안에 여야 간의 협의를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여야 원내 교섭단체 협상인 거죠. 그거 없이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헌재가 이번 사건을 좀 신속히 처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좀 그러니까 저 진행되고 이제 있고 일정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한덕수 전 뭐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된 지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네. 2달 가까이 돼 가는데 한 달 물론 보름이 지나고 있자면. 그런데 분명히 우원식 원내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이 마은혁 지금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딱 뭐 준비기일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심판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맞는 건지. 그 한덕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 소추 의결돼 가지고 대통령이 권리가 중지돼 있는 마당에 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 대행이 현직 총리가 대통령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 절차 진행시키지 않았다 가지고 탄핵당한 거거든요. 네. 그게 다 의원님, 판단이 옳은지 헌재에서 빨리 내려달라는데 그거는 지금 마냥 하셔어리요. 그러니까 뭐 네, 어느 사안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보면 자꾸 이제 헌법재판관의 결혼 문제를
직전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이 지금 결혼이 시작된 게 이미 9월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그 국회 측에 요구를 해왔어요. 빨리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안이 벌써 3개월, 4개월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면 이것이 뭐 갑자기 그 일부러 빨리 땡겼다 이런 문제, 그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보다 이 문제는 그 연속선상에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구성해서 나머지 문제도 제대로 다뤄보자.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의 그 공동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국민의힘 추천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신 보수적인 성향의 그 헌법재판관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이견 없이 이 문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한 그 재판관 내부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홍 의원님 이 부분도 궁금한데 앞서 이제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나왔을 때도 여쭤봤는데 이 헌재가 임명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 문제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네. 원래는 그 아까 이용호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모든 그 정부기관, 그러니까 네.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그 따르게 돼 있어요. 기속돼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종의 그 대법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두 개가 우리 사회에서는 최종적인 결론 아니겠어요? 네. 법적으로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대한 법적 혼란이 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것을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재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되거나 구체적인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 같은 경우도 위헌 결정이 났을 때 네. 즉각적으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그렇죠. 예, 네. 그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법률을 제정하는 예, 거니까. 예. 물론 그거하고는 성격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같은 경우는 위헌 법률을 바꾸는 데 과정에서 상당한 그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 새로운 논의를 이해 관련 단체도 그 어떤 네.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바로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경우는 다르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어떤 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결합이죠. 예를 들면 그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무슨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파면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따지거나 또는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 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법이라든지 관련한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좀 전에 이제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거든요. 심판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바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물론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틀림없이 이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이제 그러면은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구성원들 결정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제 이런 만일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원 행정조처장이라든지 네. 법률 법제처장이나 자문 이런 기구 조직을 통해 가지고 네. 이걸 지금 임명하는 게 맞는지 부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첨예해 가지고 양 진영의 국민들마저도 나눠져 있는데 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시기에 하는 게 맞을 건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또 법원은 최후의 보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결정을 더군다나 행정부의 수반 지금 선출된 수반도 아닌
대대행이에요.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거 참 처리하기가 보통 지금 난감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집권당인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뭐 그런 현재 오늘 2시에 결정 네, 상황 어떤 결정이 이후에 나올지는 곡선도 모르겠지만 깔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정치 편향을 이유로 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관계를 이제 문제 삼았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우리 홍 의원님. 예. 이거는 그 합의제 기구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이렇게 이 어떤 헌법재판관 한 재판관을 이제 그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제척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요. 네. 그러니까 뭐 피의자를 중심으로 이거 뭐든가 이제 피의자 지금 이제 재판의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하고 특수관계인 경우 예를 들면 뭐 제일 먼저 친인척 관계거나 또는 그 사람의 법률 대리인 또는 반대되는 경우에 있었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제척 사유가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그리고 기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좀 뭐 우리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기피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정재판관에 대해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회피는 사실은 촉구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회피는 이건 이제 판사가 본인이 알아서 이건 내가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가 하는 건데 그 피의자 쪽에서 판사 보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특징은 뭡니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는 구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데 이 기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딱 정치적으로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 9명을 임명하냐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 자체가 어떤 용광로처럼 하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중립적인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러한 판결을 하도록 만드는 기구가 합의제 기구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딱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뽑아놨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수에 가 있고 누구는 진보에 가 있고 누구는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예를 들면은 옛날이죠. 레이건 정부나 또는 이 부시 정부와 같이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적 판사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클린턴 정부든지 또는 오바마 정부와 같이 약간 진보적 정권 하에서는 진보적 판사들이 대거 입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 사회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수냐 진보냐에 되는 게 그 사회의 어떤 이 상식 수준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정도 반영한 합의제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성향 편향을 반대로 해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회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면 아예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 이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김 의원님, 합의제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홍 의원님이 좀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이세요? 합의제 기구인 거는 틀림없죠. 그래서 이 헌재는 국가 기관과 기관 간의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이 법률적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상권 분립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헌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법, 사법, 이제 행정 그래서 각각 3명씩 이제 추천해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좀 너무 좀 정치적 이념성이 여기에 헌재 재판관 구성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3명씩이나 추천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또 국회 몫이지만은 국회 몫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1명 이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정치 편향적인 그런 좀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률가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가면은 이 헌재 심판 이 자체를 갖다 불신하고 또 여기에 대한 또 결과를 갖다 승복하지 않고 이게 그러면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헌재 재판관 구성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저런 법관들이 하는 거는 누가 봐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걸 잘 판단했구나 심판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문행배 지금 헌법재판소장 그런 대행 입장도 지금 이제 과거에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하여튼 연선 동기에서 비롯되지만은 그 친분 관계 또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노동법 파괴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같이 스크를 하면서 아주 친분이 진짜 좋아요. 뭐 그런 관계죠.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또 뭐 신랑이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도 친동생이 민변에 지금 현재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나 지청 입장에서는 저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통치권의 행위로서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작용시켰다 이렇게 하지만 헌재에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건데 저는 뭐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방송을 한다면은 1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현재 양극단의 흔히 말하는 팬덤 진영 정치가 지금 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기준을 맞춰버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를 비롯한 이 수사 주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 여기까지 또 모든 게 정치가 지금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심판과 또 법적 사법적인 절차 행소소송법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요즘 전부 다 헌법학자가 되고 그냥 법률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부정한 게 아니라 자 거기에서 파장되는 이 결과를 갖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건지 이걸 좀 조금이라도 걱정이라도 해보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라 이 이야기죠.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저는 만약 재판관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그런 편향성이 너무 짙어요.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현재 임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좀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을 국회 몫으로 추천해달라는데 굳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법률가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좀 너무하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미 그 절차가 끝났어요. 그 김성태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뭐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여야 협의해보고 뭐 바꾸고 하는 상황이 국회 표결 전이어야 되는데 국회 표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제 와서 국회가 아무런 그 법적인 어떤 결격 사유나 확실한 그런 거 없이 그 결과를 뒤집는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이미 절차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족관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가족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회피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하고 회피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이 피의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뭐 무슨 직접적으로 뭐 그 법적 대리를 했었거나 뭐 등등해서 문제지 어떤 가족이 어떤 정치적 상향이 어떠니까 어떨 거다 이런 식으로 그
회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헌법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펄쩍 뛰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판사들을 제척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영식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 그런 문제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지금 헌법재판소는 6명이 최소한 7명 이상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네네. 그 탄핵이 인용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2명, 3명 날리면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이 기각될 거라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일종의 부정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봐도 보수와 중도가 대개는 4대 2대 3 내지는 4대 1대 4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균형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특정 진보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갖다 불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자락을 깔고 만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민주당은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죠. 이제 네. 헌재 재판소 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네. 재척이나 기피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피 같은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헌재 재판관 자신들이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다 가령 김선수 대법관이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자기가 관련성 때문에 그 변호인을 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에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건에서 이 심판에서 빠지겠다. 그건 스스로 하신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피의자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렇듯이 지금 이제 저도 뭐 이 지금 헌재 재판관 이 구성 자체가 과거에 뭐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때로는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하나씩 배척해 나갔으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너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 말한 제가 정계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이 막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뭐 그런 조직 뭐 그런 뭐 로펌 뭐 다 해당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이제 이 지금 마흔의 지금 후보까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 분도 지금 뜨겁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헌재가 그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좀 우려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원론적 답변인데 헌재가 이런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거 지금의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법 판사의 개인적 성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판사의 가족들에 대해를 빌미로 해서 판결의 공정성, 그다음에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공격당하지 않을 그런 판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저희 쪽이라고 판사들 보수적 성의 판사들을 민주당이라고 공격 안 할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포퓰리즘의 형태예요. 네. 그게 뭐냐면 과거의 포퓰리즘은 나눠 퍼주기, 돈을 더 주는 방식의 포퓰리즘이었다면 최근의 포퓰리즘은 헌법기관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미디어 등과 같은 이런 어떤 기존의 공적인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대중적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엘리트에 대한 공격 방식을 취합니다. 대중을 통해서 엘리트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은 그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비롯한 뭐 정부나 국회, 정당 이런 재판부, 언론 등을 무력화시키는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정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는데 좀 다른 의도도 있는 건가요? 홍익표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내란의 가담 여부도 지금 관련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처음부터 지금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 뭐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이제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검찰이 지금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보면 우리 이게 뭐 정권을 떠나서요. 네네. 뭐 민주당 정권이냐 국민의힘 정권이냐를 떠나서 네. 항상 둘의 관계가 약간은 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대립과 경쟁이 좀 격화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찰이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 깨끗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정당성이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쨌든 검찰은 그 처음에 신속하게 관련자 한 10여 명은 조사했지만 이후의 수사는 경찰이 한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한 수사 자료들도 확보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기관 간의 어떤 경쟁 대립 이런 것도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이 사안 지금 이제 상당히 해물건 이야기입니다만은 검경과의 그런 알력과 또 이 갈등 구조의 일면을 갖다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경찰 국수본이 이 내란의 가담 여부를 그런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 정도만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심산 비상계엄의 정도를 지시받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지금 현재 특개헌군도 가령 특전사다, 뭐 방첩사다, 정보사 이렇게 살인관들 정도에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일정 부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내란의 가담 여부를 좀 넓게 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찰 국수본은 이 처음에는 이제 체포조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체포자를 지원해달라고 그랬을 때 국회 사정을 잘 아는 경찰이 그렇게 해서 이 지원 안내해주는 역할만 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일부 마지막 전에 네네.
이제 이 토론 주제를 넘기면서 하는 제가 웬만하면 가지고 중원본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 마은의 후보강 같은 경우는 네네. 좀 정말 한번 민주당에서 앞에 진짜 홍익표 대표님 같은 분이 원내 사령탑으로 계시면 저는 나는 이런 분은 전 선택 안 했다고 봐요. 저도 노동운동을 20년 넘게 22년을 한 사람이지만은 웬만한 뭐 사회운동을 잘 많이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이 마을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지하 혁명 조직이었던 인민 그러니까 노련의 핵심 멤버였어요. 이분이 또 한국 노동당 뭐 창당에도 노동당 완전 이게 좌파 정북이거든요. 그렇죠. 또 진보정당 추진의 정책국장도 역임하면서 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많이 그냥 오리지널 올고전 법조인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이런 주체 세력들이 뭐 법률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을 갖다 현재 재판관 다른 것 따르고 헌법의 충돌. 대한민국은 헌법을 중심으로 서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만 좀 다시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다시 최상목 그런 대대행을 또 탄핵으로 압박해서 이럴 게 아니라 오늘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아쉬움이 남으셨는지 부연을 해주셨는데 아마 청취자들은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내일부터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홍 의원님. 네, 사실은 이미 그 주요 가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장성급, 네.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이러한 관련자들 주요 가담자들의 진술을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확보를 했었어요. 네. 그 비상계엄 직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말도 있지만 네. 이미 일관되게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또 707 특임부대장 등등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진술을 이미 했거든요. 네. 그 검찰과 경찰에서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특히 내일이죠. 내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네. 두 사람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선히 그 대통령 측의 진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실관계 여부가 조금씩 더 국민들에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 선포 이후에 그 이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통해서 네.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만일 12.3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이 신속한 이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 계엄사령관 이 관련 일철 관계자들을 수사를 조기에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나 대응 방식으로 보면은 엄청난 혼선이 갔을 겁니다. 그래도 이 역대 전직 대통령 5명이나 이 탄핵 수사를 한 그 경험을 축적한 검찰 입장에서 건강석화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지금 사전 확보하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공소제기 요구에 따라서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장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5차 네. 또 6일 날 또 6차 네. 6일 아니죠 7일 날이죠. 네. 이런 6일 8일 내일하고 금요일인가요? 네. 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5차 6차가 금주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핵심 정인들이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모양이 될 건지. 그게 이제 이런 이제 계엄사령관들의 일관된 지술이 그대로 현재 재판소의 법정에서도 유지가 돼 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 얘기도 좀 관심이 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 그러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장관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건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식행위로만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을 했고, 반면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이나 또는 다른 장관들의 여러 가지 뭐 언론과의 인터뷰나 또는 국회에서 증언 등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다른 장관들은 이게 정식 회의인가 하는 정도의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결정적인 것은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네네, 주르륵 그렇죠.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국무회의나 중요회의 하고 나면 연서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없었다는 걸 보면은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식적인, 그러니까 소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 의결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라는 거에서 중대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김석태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 계엄법에도 계엄법에서 이렇게 절차적 이 중요성을 상당히 정당성을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대통령의 이 통치권 행위가 수많은 통치권 행위가 있는데 이 계엄 선포 같은 이 통치권 행위는 정말 국가의 안위와 또 국가의 경제, 국가의 또 외교 안보 이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차적 상당히 정당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엄 선포 이전에 이건 국무회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 총리 장관들도 연소로 부기를 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명한 걸 이걸 회의로 가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그걸 또 평가하기 위해서. 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도 이 계엄법 이걸 실행시키는 부분은 정말 대통령 당신이 정말 내란이나 국무회의가 제대로 전시 이런 사변에 가는 상황이나 정말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게 상권 분립에 의해서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비상사태일 때 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켜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맞냐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이게. 네,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법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특검 도입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 의원님? 이런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그 이전부터 그 제3자 특검으로 해서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 말도 저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기소가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답답하게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공소유지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1심이 끝나고 나면 1심 이후에 2심에서 예를 들면 공소장 변경에도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1심이 마무리된 직후 마무리돼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특검의 기한도 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2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이 내란 특검법을 미 통과돼서 특검을 통해서 어떤 이 수사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분할돼서 이루어지는 수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지만 당초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짧게 이 부분 이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상 내란 특검법을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정치적 의도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 주체로 나섰던 공수처의 공수제기 요구에 따라서 이미 검찰은 자체적인 뭐 구속기간 연장 이 법원에서 발부를 받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법률적 그 사법적 어떤 그 기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된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민주당의 처음부터 이게 일관된 주장은 공수처 수사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공수처 수사 요구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소 여기에 따라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해져 버리고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내란 특검법 하자는 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지금 국민 여론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로 내란 특검법 가져가자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출근길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한남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방향 남양산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물금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론 남인천요금소 6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이후로 안현 분기점에서 일직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목감에서 금천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아림 선수 지난 2년간 대회 우승자 그 32명이 참가하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왕중왕전이자 개막전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진행된 마지막 4라운드 결과 어떻습니까?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승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4라운드에서도 뭐 버디 7개, 보기 2개, 5언더파 추가해서 최종 합계 20언더파. 우리가 뭐 굉장히 무서운 선수로 알고 있는 넬리 코르다 선수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대회 제목이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챔피언스들의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긴장할 만도 한데 이 친구가 그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그냥 줄곧 선두를 유지하면서 우승하는 이른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좀 약간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그렇고 또 출전 선수가 다 대회에서 우승 한 번씩은 해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위기 관리 능력 뛰어나고 또 한 번 기회를 잡으면 상대를 정말 집요하게 몰아붙일 줄 아는 선수들인데 그래서 우승을 차지했고 본인은 통산 3번째 우승이고요. 근데 그 사실 그 3라운드에서 이미 우승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9번 홀 벙커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글로 연결을 했어요. 9번 홀에서. 그래서 14번 홀 갔는데 이번에도 벙커에 빠졌습니다. 저거 벙커 세이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벙커에서 또 버디를 잡아냈어요. 그래서 상대 선수들이 이제 혀를 내두르기 시작을 해서 3라운드에서 이미 김아림의 우승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4라운드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서 이 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우승한 게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 우리 LPGA에서 3승밖에 못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개막전부터 잡았거든요. 올 시즌 LPGA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 물론 옛날 뭐 지금 전설이 돼 있는 박세리 선수나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한 번쯤 한번 재기에
또 아니면 한마디로 그 LPGA에서 한국 선수들의 르네상스 한 번쯤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 극복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군요. 네. 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LA 다저스 김혜성 처음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팬들하고 만나는 이제 그 우리로 치면 팬미팅 같은 건데요. 팬미팅에 나와서 등번호 6번을 딱 달고 나갔습니다. 이제 일본인 투수인 야마모토 선수하고 이제 함께 무대에 올랐었는데 굉장히 그 팬들의 반응도 좋았고 김혜성 선수도 굉장히 여유도 있으면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그 무대에 오른 이제 에드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잘 기억해 보시면 WBC 때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가 국가대표로 한번 뛴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인데 그 선수가 네. 김혜성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고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뭐 훈련 이런 거 하는 데에서는 빈틈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해주리라 믿는다. 근데 뭐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한다면 주전 2루수 출전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LA 다저스의 주전 2루수. 그런데 이제 올해 약간 뭐 타격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본인이 굳이 여러 팀이 있는데 LA 다저스를 선택한 건 본인도 월드 시리즈 한번 나가보고 우승해 보겠다는 의미일 거잖아요. 또 뭐 그 팀에는 또 굉장한 슈퍼스타 있죠. 예, 오타니 네. 선수가 있는데 오타니 선수가 김혜성 선수가 LA 다저스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하고 뛰고 또 이 선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리스펙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김혜성 선수가. 그래서 이런 선수하고 잘해서 본인도 잘 배워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올해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공식 입단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열흘 뒤에 입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2주 뒤면 스프링 캠프가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한 23, 4일 되면은 시범 경기 일정이 시작될 텐데 그때 정말 그 기량을 지금 준비한 기량을 잘 펼쳐서 개막전에 주전으로 나가고 LA 다저스 개막전이 이번에는 일본이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했듯이 일본에서 그 첫 경기부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활약을 펼칠 것 같고 본인의 승부수는 빠른 공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뭐 이정우 선수가 처음에 힘들어했던 것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고 또 김하성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 타격을 유지하면서 주목을 받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본인의 뭐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축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요즘 좀 힘든데 브렌트퍼드와 맞대결을 펼쳤죠. 선발 출전한 우리 손흥민 선수 어땠습니까? 정말 그냥 잘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잘한 거는 그 자책골을 유도해서 선제골을 사실상 만들었고요. 쐐기골도 도와서 한마디로 선제골 넣고 쐐기골을 도운 한마디로 두 골에 모두 다 관여한 역할을 해냈는데 네. 사실 그 첫 번째 전반 30분에 터진 그 코너킥 골은 지난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 메뉴와의 8강전에서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왼쪽 그 모서리에서 찬 공이 그냥 골대로 들어갔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수비수 맞고 들어가서 본인의 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좌우 양쪽에 페널티 에리아의 모서리 부분을 손흥민이 가마차기를 잘해서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데 이제 왼쪽 코너킥 존도 또 한 번 손흥민 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들이 손흥민이 왼쪽 코너킥을 차러 갈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대0 승리를 이끌어서 팀은 8연패에서 벗어났고 최근 4경기 연패하고 있었는데 또 벗어나게 됐고 무엇보다 1승을 추가하면서 16위까지 쳐졌었는데 14위까지 올라왔어요. 19, 20위는 항상 이제 강등의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데 네. 강등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다음 경기를 잘 치러서 일단 톱10 그 상위 10개 팀에 걸쳐 놓으면 토트넘이 강등한다 그리고 손흥민이 2부 리그를 간다. 이거는 사실은 좀 본인의 자존심도 또 토트넘의 자존심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는 본인이 골도 넣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 7번째 도움을 기록했는데 시즌 8번째 도움도 기록하면서 골을 추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 또 그런 것들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국가대표 미드필더 광주FC의 정우현 미국 프로축구 미네소타와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또 한 명의 해외파가 늘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이제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가서 이제 퀸즐랜드로 임대되는 모습을 봤었는데 미 메이저리그 사커 사실 뭐 유럽 빅리그보다는 약간의 수준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해외파가 늘었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치러야 할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이거든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선수가 거기서 모든 걸 잘 익혀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좋은 한마디로 원석이 될 것 같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참여해서 우승하는 경험도 맛봤고 지난해 3월에 그 태국과의 경기에서 이미 국가대표로 데뷔해서 미드필더로 활약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의 경력을 보니까 2023년에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어요. 아, 네. 양민혁 선수가 작년에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고 해외 진출했잖아요. 이 선수도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고 해외 진출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MVP 못지않게 젊은 선수들에게는 이 영플레이어상을 받겠다 하는 이런 목표가 생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그 젊은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고 성장하는데 K리그가 아주 좋은 발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양민혁 선수 이제 토트넘에 있다가 퀸즐랜드 파크에 가서 이미 이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뭐 경기는 14분밖에 두지 못했는데 첫 경기에서 첫 번째 슈팅이 워낙 강렬해서 만약에 들어갔었다면 첫 경기 첫 슈팅에서 골을 넣었었다고 한다면 정말 슈퍼스타의 탄생이 될 뻔했는데 그 기회를 잠깐 다음 기회로 미뤘거든요. 전체적으로 본인이 토트넘에 있어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보다 퀸즐랜드 파크에 가서 출전 기회를 잡은 게 지금으로서는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7일에 개막을 합니까? 네. 네. 쇼트트랙 대표팀이 결전지인 중국 하얼빈으로 떠났습니다. 네. 어제 떠났는데요. 사실 본진은 이제 내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를 잘해서 떠나서 사실 뭐 쇼트트랙 하면 동계 뭐 아시안 게임, 동계 올림픽에서 사실상 뭐 효자 종목, 세계 최고의 기량 항상 이렇게 주목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 우리 선수들의 목표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쇼트트랙에는 모두 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거든요. 아, 네. 예, 남자 4개, 여자 4개 혼성한 게. 그런데 남자 대표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선수도 나 5관왕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여자 대표팀의 뭐 이제 그 최민정 선수와 함께 그 대표 정말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김기리 선수 얼마 전에 토리노 유니버시아드에서 5관왕 했거든요. 내친 김에 이번 대회도 5관왕 해보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목표는 6개를 잡고 가는데 잘못하게 되면 9개를 다 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KBS에서 이제 이번 대회를 중계 방송하는데 1TV에서 36시간, 2TV에서 20시간 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경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